안녕하십니까.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업무 능력이죠. 업무 능력 체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 관광 능력을 하겠습니다. 요것을 하고요. 이게 지금 12번째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딴 얘기 다 빼고 핵심적인 얘기만 다음 주에 제가 했던 거를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나오면 약간의 문제를 좀 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특강, 지난번에 과제를 내드렸던 성찰적 근대화 운리백, 그거에 대한 특강도 좋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겠습니다. 네, 그때 상황에 봐서. 왜냐면 여러분한테 마지막 특강은 조금 머리가 안 아프고 좀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운리백의 성찰적 근대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리포트 쓸 때 열심히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해하신 분도 있고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할까 했는데 그것도 조금 머리 아플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좀 가벼운 주제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주차 우리 마지막은 시험이에요. 시험에 대한 관련은 우리가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14주차에 제가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가을의 마지막이라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르네 마리아 릴케였는데, 이분이 이제 루살루메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이름을 라이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사진은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집 주변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한번 그냥 찍어서 그냥 핸드폰을 찍어서 그냥 올려놓은 거니까 내가 작가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을의 정취에서 제가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보아온다. 무엇인가 일어서고 행동하고 없애고 그리고 슬프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늘 정원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 노랗게 물든 것이 누렇게 되어가는 완락한 조락. 그 길은 멀고도 멀었다. 지금 텅 빈 정원에서 가로수길을 모두 바라다본다. 어습하고 묵직한 걱정하는 하늘이 먼 바다 쪽까지 거의 다 보인다. 이런 시입니다. 저 밑에 조금 안 보이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쳐놓은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연이 바뀌는 건데 그게 없어서 제가 좀 이렇게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여기 맨 끝에가 좀 잘 안 보이죠? 여러분 혹시 좀 안 보이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맨 끝에는 엄숙하고예요. 엄숙하고 묵직한 거절하는 하늘이 먼 바다 쪽까지 거의 다 보인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데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금 국제 능력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 국제적 식견과 능력이 왜 필요한가? 이게 왜 필요한가를 먼저 좀 아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화 또 어떨까 정부혁명 이런 것 통해서 지금 굉장히 또 우리 회사 조직도 굉장히 이제 개방화되어 있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그렇죠. 사회가 다 개방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 또 결혼 이주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조직은 해외 직접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원자재를 또 싸게 구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무역 장벽이 낮아져서 시장이 확대되니까 어때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겠어요?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세계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협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는데요. 여기 나온 대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대로 뭐 19년에 13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제 국제적 식견 능력이 이제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감각은 언어만 잘하는 거 가지고 이제 의미하지는 않고요.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타문화 이해, 그 다음에 국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동향을 내 업무에 잘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을 이제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가 국제 감각이다, 이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가보면 영어 하나만 잘해도요, 실제적으로 영어에서 굉장히 좀 많이 공통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영어 쓰지 않는 나라라도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어만 하나 잘해도요, 그래도 뭐 그런 대로 긴급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글로벌 마인드라는 게 그럼 뭔지, 그 다음에 그 마인드의 특성이 어떤 건지를 한번 개념 정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로벌 마인드, 국제 감각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타문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그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뭐 정보와 세계화에 따라서 이제 국제적인 이슈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는 역량, 또 자질, 이런 게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글로벌 마인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 특성은 어떠냐? 국제 비즈니스의 자세,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이제 협상하는 능력, 또 오늘날 세계의 국제 동향은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초연결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요. 또 메타버스라고도 표현하죠. 그 메타버스 여러분 아시죠? 원래는 뭐죠? 메타는 뭐 초현실적, 뭐 은유적,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원래 어원은. 그 다음에 버스는 우리가 타는 버스 BUS가 아니고요, VRS예요. 원래 유니버스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형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를 빼고 메타버스, 그러니까 뭐예요? 상징적인 다양성,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그걸 메타버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가상의 어떤 인형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땅을 구축을 하고, 거기다가 뭐 다양한 뭐 이 한쪽에는 드라마, 이쪽에는 코미디, 뭐 이런 한쪽에는 가요, 클래식,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메타버스적,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연결화되어 있다는 세상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 능력은 의식, 태도, 지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최소한 영어 정도는 하셔야 어디 해외 여행을 가도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태도, 지식, 국제적인 지식,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를 우리가 직접 한번 신문에 나왔던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요 방법은 그냥 제가 그냥 쭉 읽고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원단 수출업체 A사에서 일하는 S는 미국 대형 할인점에서 수년간 의류를 공급해온 바이어 B사와 수출 상담을 추진했다. A사는 자사 생산 원단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제품보다 품질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B사는 A사가 가격 수준과 공급량을 맞출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A사에 근무하는 S는 가격과 물량 면에서
맞추기 어려운 점은 알았지만 대량 주문을 위해 무리해서 정해진 날짜에 바이어가 원하는 물량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경쟁국 섬유업체들의 가격 구조를 모르는 S는 B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는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득했지만 B사가 경쟁국 업체의 가격 수준을 제시하면서 수용하지 않으면 거래는 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B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결국 오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자, 이 사례는요, 외국 바이어와 이제 추진하면서 경쟁국 업체 현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 동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개인의 실수가 결국은 회사 전체에 손실을 입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쭉 뭐 생각은 다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국제 동향 파악 방법 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다음 뭐 그렇다 국제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공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 쭉 쓴 거는 뭐 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 문자적으로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세요. 제가 뭐 최신 이슈 확인하고 사이트 방문해서 국제 잡지 뭐 요즘 국제 잡지도 뭐 사이트에 다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뭐 국제 동향 확인하는 거 각 사이트에서 국제 학술대회 참석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서점 사이트 그 최신 서적 외국인 친구와 대화를 자주 나누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뭐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거 외에 뭐 요즘 인터넷 이런 게 잘 돼 있어서요. 자,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요. 미국 연방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이요. 미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떨까요? 금리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또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경제적인 것도 하지만 요것이 예를 들어보면 이 국제 정세를 읽는 그런 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를 하나 든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 연방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때요? 따라서 올라가야 되겠어요? 내려가야 되겠어요? 올라가야 되겠죠. 비례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기준금리 올린다는 거는 달러의 가격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달러의 가격을 높이면 우리나라 원화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환율은 내려간다. 그죠?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환율은 내려가겠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겠어요? 미국 은행이 올리면 우리나라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했다가 저 미국에서 금리 오니까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는 올라가죠. 근데 금리가 올리면 어떨까요? 주가는 내려가죠. 왜냐면 주가 왜 그렇게 했어요?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예금 금리가 올라가네? 이러면 안전한 데 투자하겠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네? 그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주가는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는데요. 달러의 가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원래 달러의 가격은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달러 사는데 1,000원에서 1,200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달러는 올라간다 이러는 거잖아요. 200원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1,000원인데 800원이면 어떨까요? 환율은 내려갔다 이러는 거죠. 그냥 결론은 달러의 가격이 환율인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환율은 뭐예요? 이중 통화 간의 교환 비율. 이러면 여러분 어렵죠. 그죠? 그냥 달러의 가격, 달러 1달러 사는데 올라갔으면 환율이 올라간 거고요. 내려갔으면 환율이 내려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반대죠? 원화의 가격은
올라갔으면 우리 원화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왜냐면 1,000원에다 1,200원에 사야 되니까 1달러를. 그러면 어때요? 원화 가격 하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런 국제적인 요런 면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요것도 이제 아까 같은 다른 문화 이해 소통의 문제인데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을 테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들 쭉 눈으로 같이 보시면서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엘은 회사를 대표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약을 체결하러 갔다. 체결이 되면 회사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이었는데 진행 중에 상대 측 사우디아라비아인은 커피 한 잔을 권했다.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던 엘은 커피를 거절하고 생수를 한 잔 달라고 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협상이 갑자기 결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인은 기분이 상한 듯 더 이상 계약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엘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여서 결국 영문도 모른 채 계약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던 선배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뭐야? 커피를 거절했단 말이야? 큰 잘못을 했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런 거절은 모욕으로 생각하거든. 자, 요거 이제 아셨죠? 다른 문화에 대한 문화를 이해 못했을 때 생기는 오해들. 자, 또 볼까요? 자, 이제 문화 충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문화 충격은 뭐냐면, 자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내가 느끼는 충격. 이게 이제 컬처럴 쇼크라고 해요. 이게 문화 충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 갔어요. 그죠? 문화가 다르죠? 거기서 내가 생소하게 느끼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 이걸 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문화는 사실은 보이는 문화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문화 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90%가 밑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문화고 보이는 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문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문화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문화죠. 타문화. 여기 내가 달을 이자로 한문으로 표현했어요. 자, 다른 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 조직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인하고 이제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다른 문화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제 커뮤니케이션은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일을 하는 가운데 문화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다른 문화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게 플러스해서 하나의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화는 한 1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거기서 실제 체험을 하면서 느껴져야 되는 거. 그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이거를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이제 보이는 문화, 보이지 않는 문화, 은폐성, 비은폐성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이런 이분법을 또 어떤 문화학자들은 3분법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원래 문화를 두 개로 이렇게 은폐, 비은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또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뭐 3이라는 숫자가 좀 완전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침묵의 언어에서 이제 공식적 문화, 비공식적 문화, 기술적 문화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문화 측면에서 이렇게 문화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깊은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제 교양 강좌인데다가 조직 이해이기 때문에 요런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이제 아까 있었던 하나 예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교양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성패가 갈린 경우가 많은데요. 한 중소기업 최소 경영자 김모 씨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외국 바이어와 연주회 갔다가 이제 뭐 계속 졸게 되고 또 악장 중간에 박수 치고 이런 실수 때문에 이제 거래가 깨진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보통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와 할 때는 에티켓 또 상대국 문화와 관련된 지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비즈니스의 국제 에티켓을 강의하는 한 전문가 얘기로는 외국 비즈니스들은 이제 저녁 식사 또 사교 골프를 치면서 또는 파티에서 비즈니스 상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직원이 속한 회사를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꼭 이렇게만은 또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상대편 외국인 비즈니스도 다 상대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기 때문에 뭐 꼭 이렇지만 거기도 공부도 하고 우리도 공부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자, 위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같은 말이나 행동도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집에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상당히 예의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이러거든요. 예의상 하는 말인데 인도에서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고 집 초대 안 하면 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 매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쭉 볼까요? 자, 한번 밑에 보면 오늘은 미국 바이어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요. 처음 만나는 날에서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나자마자 내 소개를 위해서 명함을 내밀었는데 그는 반갑게 악수를 먼저 청했어요. 긴장해서인지 손에 땀이 조금 났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면서 예의상 손끝만 살짝 잡았어요. 악수를 한 후에 그가 명함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서 이름을 확인한 후 지갑에 넣었어요. 자, 이건 뭐가 좀 잘못됐을까요? 수정사항은 뭐가 될까요? 제가 밑에 조금만 썼죠. 인사법에서는 원래 소개를 위해 명함을 먼저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은. 그러니까 악수부터 하는 거죠. 명함 먼저 내밀면 안 되고요. 또 명함은 악수를 한 후에 그때 주거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인들과 악수할 때는 손끝만 살짝 잡아서는 안 되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을 잠시 힘줘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기 이제 거의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회사를 대표해서 이라크에 출장 갔다가 상대편 회사 직원과 오후 1시에 대사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2시가 다 돼가 또 안 오는 겁니다. 이거 약속이 잘못된 건가? 그러다가 이제 지루해지고 화가 나서 그냥 오늘은 들어가고 나중에 다시 연락해야 되겠다.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시간 약속과 관련해서 이라크 사람들은 정각에 나오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당연히 기다려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의 문화를 모르면 이렇게 오해하고 화를 내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 자, 이거는 참고로 뭐 일본의 비즈니스, 일본은 뭐 가까워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보다 좀 신뢰관계를 좀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요구 수준과 납기가 이런 게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또 인맥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소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호칭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상 이러잖아요. 우리는 시잖아요, 그죠? 이름을 누구누구 시 이러는데 여기는 누구누구 상 이렇게 하죠. 우리하고 어순이 같아서 뭐 비슷해요. 그리고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름 불러서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공식적으로 집에 초청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의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막 웃고 막 이래도 도대체 그 속마음을 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좀 있고, 술 에티켓도 뭐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에티켓 중에 하나는 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고자이마스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입버릇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할 때는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 이 사람들 막 말할 때는 하이 막 이래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막 공감하는 투로 그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 맞아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일본 사람들은 거의 입버릇처럼 한다는 거.
이 사람들이 꼭 공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는데, 그냥 거의 관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또, 미국에서는 이제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만, 명함을 확실할 때만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명함 받은 데 지갑 넣는 거는 형식을 별로 이렇게 실용주의적 사고가 많잖아요. 접대 문화는 보통 조차 모임을 많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 그 정도가 많고, 그 다음에 시간 약속은 한 일주일 전에는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독일은 우리보다는 조금 원칙과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고요. 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권위, 이런 관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사과, 보상 이런 것도 확실해야 되고, 또 허세나 과장을 싫어하고요. 굉장히 상세한 정보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업상 신뢰를 굉장히 중시 여기서 중간에 바꾸는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비즈니스인데 약속 시간은 정확하게 하고,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악수한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쭉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까요? 그냥 제가 다 읽진 않고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의 활동 범위가 세계로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활동이 기업 활동이 넓어지면서 국제 경영이 중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감각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 국제적인 감각을 업무에다 맞추는 그런 국제 감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동향 파악하는 건 아까 했는데 해외 사이트, 국제 잡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 문화를 접하게 됐을 때 불일치, 심리적 부작용 같은 문화 충격이라고 하잖아요. 컬처럴 쇼크. 근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개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적극적인 자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죠. 다른 문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있는데, 하여간 커뮤니케이션은 하여간 비문화적인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 파견된 사람들의 실수는 이제 조직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미국의 기업에 만약에 내가 일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뭔지 여러분의 생각을 3가지만 적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특별하게 답이 없죠. 예. 자, 다음 주에 제가 종합으로 정리하면서 문제도 조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